조선시대 기생은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어머니가 기생이면 딸도 기생. 50세까지 도망칠 수 없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법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녀들에게 선택은 없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뒤에 숨겨진 스문의 시간. 역사가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1480년 봄, 한양 도성 한 구석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와 함께 산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기쁨이 아닌 연민의 한숨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자수모법, 천한 자는 어미를 따른다. 어머니가 기생이면 딸도 반드시 기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노비가 되었죠. 이것은 법이었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아이의 이름은 기적이라는 장부에 올라갔습니다. 기적, 기생들의 명단을 기록한 국가 문서였죠. 한번 기적에 오르면 50세까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50세, 조선시대 기준으로 노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생들은 그 나이까지 살지도 못했죠. 기생이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장 흔한 경우는 세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면 딸도 자동으로 기생이 되었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분이 정해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둘째, 관노비 집안의 딸들이었습니다. 국가에 속한 노비 중에서 어리고 영리한 여자아이들을 선발했습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목소리가 좋으면 뽑혔죠. 부모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가장 비극적인 경우였습니다. 역적의 가족들이었죠. 반역죄로 처형당한 자의 아내와 딸들은 모두 기생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라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세종실록 6년 11월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기생들에게 연패, 즉 선물을 차등 지급했다는 기록이죠. 상등 기생에게는 면포 2필, 중등 기생에게는 면포 1필과 정포 1필, 하등 기생에게는 면포 1필이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기생들 사이에도 등급이 존재했던 겁니다. 재능과 용모, 그것이 기생의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이 곧 그녀들의 운명이 되었죠. 그렇다면 도망칠 수는 없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 각 지방 관청에서는 기생 점고가 있었습니다. 기생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출석을 확인했죠. 해주 가명의 호명기 기록을 보면 독특한 방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옥계라는 기생을 부를 때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옥도끼 둘러매어 개수나무 벤다 한들 광명한 저 달빛이 더욱이 밝을랐다. 옥계? 이름의 첫 글자와 둘째 글자를 이용해 짧은 시구를 만들어 부르는 방식이었죠. 운치 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엄격한 관리의 일부였습니다. 출석하면 예, 등대하였소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만약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망친 기생은 반드시 찾아내 처벌했죠. 그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곳곳에는 도망친 기생을 찾아내라는 왕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생들을 관리했던 겁니다. 경국대전, 조선의 기본 법전에는 기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3년마다 지방에서 기생을 선발하여 서울로 올려보낸다. 이들을 선상기라고 불렀습니다. 지방의 관노비 중에서 뽑아 중앙에서 사역시키는 제도였죠. 선상기로 뽑히면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궁중 연회가 있을 때마다 차출되어 가무를 담당했죠. 행사가 끝나면 다시 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623년 인조반정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양의 관기를 폐지한 겁니다. 그 이후로는 필요할 때마다 지방에서 차출했고 이들을 경기라고 불렀죠. 장학원, 궁중음악과 무용을 관장하던 관청이 기생들을 관리했습니다. 경기로 뽑힌 기생들은 장학원에 소속되어 엄격한 관리를 받았죠. 서울의 기생과 지방의 기생, 그리고 변방의 기생, 세 부류는 각각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습니다. 모두 기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는 자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피할 수 없는 미래를.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7세가 되면 그녀는 교방으로 보내질 것이었습니다. 7세.
조선시대 기준으로 이제 막 글을 배우기 시작할 나이였습니다. 양반집 아이들은 천자문을 익히며 여유롭게 학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기생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달랐죠. 이들에게 7세는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기적에 등록된 아이를 교방으로 보내라. 어머니는 울며 아이의 손을 잡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었으니까요. 서울의 아이들은 장학원으로, 지방의 아이들은 각 지역 교방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최소 10년, 길게는 15년의 훈련이 시작되었죠. 교방의 문을 처음 들어선 아이들은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퇴기, 은퇴한 기생이었죠. 이들은 냉정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훑어봤습니다. 너희가 살아남으려면 양반보다 100배는 더 배워야 한다. 퇴기의 첫마디였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은 천민이었지만 양반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무식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죠. 새벽 4시,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기상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죽으로 요기를 했죠. 그리고 오전 5시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춤이었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시작해 복잡한 궁중 무용까지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했죠. 손끝 하나, 발끝 하나까지 완벽해야 했습니다. 틀렸다. 퇴기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대나무 회초리가 날아왔죠. 손등이 부어올라도 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춤 연습이 끝나면 짧은 점심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0분. 밥을 급하게 먹고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가야 했죠. 오후는 노래와 악기였습니다. 검은고, 가야금, 비파, 해금. 최소 서너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했습니다. 목소리 훈련도 빠질 수 없었죠. 시조, 가곡, 잡가, 수십 곡을 외우고 완벽하게 불러야 했습니다. 음이 틀리면 또다시 매가 날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학문 시간이었습니다. 한문, 시, 서예. 양반 남성들과 대화하려면 교양이 필수였기 때문이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1. 8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면 거의 모든 시간을 훈련에 쏟아부었죠. 몸은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또 틀리면 매를 맞을 것이고 계속 못하면 하등 기생으로 분류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교방에서는 끊임없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재능, 용모, 성품, 모든 것이 기록되었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등급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것처럼 상중하 3등급.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 등급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1패, 2패, 3패, 1패 기생, 최상급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죠. 매창불매음, 노래는 팔되 몸은 팔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웬만한 양반은 1패 기생을 부를 수도 없었죠. 2패 기생은 중급이었습니다. 관기와 민기로 나뉘었죠. 관기는 문무백관을 접대했고 민기는 일반 양반을 상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매춘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3패 기생, 가장 낮은 등급이었습니다. 이들은 평민을 상대했고 몸을 파는 일도 업무에 포함되었죠. 창기라고 불렸습니다. 등급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훈련 결과가 평생을 좌우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악착같이 연습했습니다. 1패가 되어야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첫 무대. 그리고 현실. 10년이 지났습니다. 17세가 된 소녀는 이제 기생이 되었습니다. 첫 무대가 주어졌습니다. 궁중 연회였죠. 떨리는 손으로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가 머리를 무겁게 했죠. 무대에 오르자 수많은 양반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1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춤은 완벽했습니다. 노래도 흠잡을 데 없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삶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진실. 성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녀의 음란한 짓을 금한다. 기생과 유녀를 구분했다는 증거였죠. 공식적으로 기생은 예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애가 끝나고 나면 양반들의 요구가 시작되었죠. 거절하면 관청에 고발당했습니다.
불손한 기생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퇴기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배운 건 생존 기술이다. 화려한 기회 뒤에 진짜 업무가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소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0년간의 훈련은 끝났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스문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쉴 틈 없는 하루가.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기생의 하루는 이 시간부터 시작되었죠. 장학원 소속 서울 기생이든 지방 관청 소속 향기든 마찬가지였습니다. 늦잠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화장은 최소 1시간이 걸렸죠. 얼굴에 분을 바르고 연지곤지를 찍고 눈썹을 그렸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의상도 중요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장신구를 착용했죠. 신부는 천민이었지만 겉모습만큼은 양반집 규수 못지않았습니다. 오전 6시 점고 시간이었습니다. 장학원 마당에 기생들이 모였습니다. 관리가 기적을 펼쳐 이름을 하나씩 불렀죠. 옥도끼 둘러매어 개수나무 벤다 한들 옥계 예 등대하였소. 대답과 함께 앞으로 나섰습니다. 결석은 곧 처벌이었습니다. 병으로 누워있어도 나와야 했죠. 점고가 끝나면 그날의 업무가 할당되었습니다. 오늘 궁중 연회가 있다. 1패 기생 10명. 준비하라. 지방 관찰사가 온다. 2패 기생 5명. 대기하라.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오전 끝없는 연습. 점고가 끝나면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10년의 훈련을 마쳤지만 연습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실력이 떨어지면 곧바로 등급이 내려갔기 때문이죠. 1패 기생들은 별도의 연습실에서 궁중 무용을 연마했습니다. 처용무, 향발무, 건무, 한 동작 한 동작이 완벽해야 했죠. 2패 기생들은 시조와 가곡을 연습했습니다. 양반들 앞에서 즉흥으로 시를 지어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3패 기생들은 그들에게는 별도의 연습실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가무만 할 줄 알면 됐죠. 오전 10시쯤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쉬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기생들은 이 시간에 사사로운 영업을 했죠. 우리 역사넷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 지역 기생은 공적인 근무일 이외에는 자신의 사사로운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호구책이기도 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개인적으로 양반들을 만나 추가 수입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급료만으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기부, 즉 기생의 남편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혼인은 아니었죠. 사실상의 동거였습니다. 오후 2시, 궁중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기생들이 입장했습니다. 왕과 대신들 앞에서 춤을 췄죠. 완벽한 동작, 아름다운 선율.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마음속은 달랐죠.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실수하면 곤장을 맞았습니다. 왕의 비위를 거스르면 귀향을 가기도 했죠. 연회가 끝나면 진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기생을 불러오라. 양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고 대화를 나누어야 했죠. 그리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생의 업무에 성접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유녀의 음란한 짓을 금한다는 기록이 있었죠. 기생과 창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록과 달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터치하고 이어서 보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1패 기생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왕실 연회를 담당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죠. 매창불매음, 노래는 팔되 몸은 팔지 않는다는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2패 기생부터는 달랐습니다. 관기로 분류된 2패 기생들은 고위 관료들을 접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가무만 담당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수청을 들어야 했죠. 은근짜라고 불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몸을 파는 기생이라는 뜻이었죠. 3패 기생은 아예 대놓고 창기로 불렸습니다. 이들의 하루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점고에 참석하지 않아도 됐죠. 대신 주막이나 기방에서 손님을 받았습니다. 평민들도 돈만 있으면 3패 기생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3패라고 해도 기생은 기생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기회는 갖추고 있었고
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진짜 창녀는 따로 있었습니다. 들병이, 화랑유녀, 작부. 이들은 기생이 아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기생들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지친 몸을 침상에 눕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서울의 기생들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기부가 있어 보살핌을 받았고 개인 영업으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기생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변방의 기생들은 더욱 힘들었죠. 평안도와 함경도의 기생들. 이들은 방기 혹은 방직기라고 불렸습니다. 변방 군관들의 생활을 돕는 것이 주 업무였죠. 세종실록 18년 12월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변진의 기녀를 두어 군사들의 안에 없는 사람들을 접대하게 한다. 빨래와 바느질을 해주며 군관의 살림을 돕는다. 겉으로는 가사 도우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잠자리를 함께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었다는 기록도 있었죠. 자정이 넘어서야 기생들은 진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거의 19시간의 하루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아래는 멍투성이었습니다. 연습 중에 맞은 회초리 자국, 술자리에서 생긴 상처들. 아름다운 미소 뒤에는 눈물이 숨어 있었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50세가 될 때까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을까요? 사랑이 찾아왔을 때, 기생에게도 사랑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연회에서 만난 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다른 양반들과는 달랐죠. 그는 그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했습니다. 시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눴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수 없나요? 양반은 대답했습니다. 그대를 첩으로 맞이하겠소. 첩.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명확했습니다. 기생은 천민이었고 천민은 양반의 정실이 될 수 없었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반과 기생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천자수모법.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아들은 노비가 되었고 딸은 기생이 되었죠.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양반이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곳곳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양반 아무개의 첩이 기생 출신이다. 하지만 그 자식들의 신분은 천민으로 기록되었죠. 어떤 기생은 양반의 사랑을 받아 첩이 되었습니다. 주택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대주었죠. 다른 기생들에 비하면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연회에 나가지 않아도 됐고 낯선 양반들의 수청을 들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정실 부인의 질투가 시작되었죠.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안에 구박과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양반은 점점 발길을 끊었고 결국 기생은 다시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첩이 된다고 해서 기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관청의 관리 대상이었죠. 아이를 낳았을 때 기생이 임신을 했습니다. 양반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은밀히 돈을 주며 말했죠. 아이를 낳거든 잘 키우도록 하시오. 10달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산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도 곧 기적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었죠. 기생은 울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운명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관청에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관리는 장부를 펼쳐 기록했습니다. 기생 아무개의 딸, 기적 등록. 단 며칠 만에 아이의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7세가 되면 교방으로 보내질 것이고 10년간 훈련을 받을 것이고 17세에 기생이 될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만약 아들을 낳았다면 어땠을까요? 조금 나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고위 관료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양반이 기생첩의 아들을 자신의 적자로 올리려 했다가 탄핵당한 사건이었죠. 천민의 자식을 양반으로 만들 수 없다. 사헌부의 판결이었습니다. 법 앞에서 사랑은 무력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기생도 늙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면 연회에 불려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40대가 되면 거의 없었습니다. 젊음이 지나면 기생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젊은 기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렇다면 나이 든 기생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운이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패 기생 중 일부는 양반의 안정적인 첩이 되어 여생을 보냈습니다. 재산을 모은 기생도 있었죠. 개인 영업으로 번 돈을 모아 작은 주택을 마련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달랐습니다. 퇴기가 되어 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기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죠. 한때 자신도 매를 맞으며 배웠던 그 교방에서 이번에는 회초리를 드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살아남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자신이 들었던 그 말을 똑같이 되풀이했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관노비의 정년은 50세였습니다. 기생도 관노비였으니 50세가 되면 은퇴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 살아남는 기생이 얼마나 될까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40세 안팎이었습니다. 기생들은 그보다 더 짧았죠. 젊을 때부터 무리한 생활, 과음, 성병, 몸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50세까지 살아남은 기생들, 이들은 완전히 은퇴할 수 있었을까요? 기적에서 이름이 지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이었죠. 기생이 기적에서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첫째, 50세 정년. 하지만 앞서 말했듯 그때까지 사는 기생이 드물었습니다. 둘째, 양반의 정식 첩으로 인정받아 속량되는 경우. 하지만 이것도 극히 드물었죠. 정실 부인의 반대가 컸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셋째, 왕이 특별 사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기생의 속량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생들은 기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죠. 어떤 기생은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몰래 지방으로 도망쳐 신분을 숨기고 살려 했죠. 하지만 발각되면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곤장 백대, 유배형,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도망간 기생을 찾아냈습니다. 왜일까요? 기생은 국가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종실록 19년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내지의 기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어떠한가? 신하가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변방과 연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생 제도는 국가가 필요로 했습니다. 외교 사절 접대, 군사 위무, 궁중 연회, 이 모든 것에 기생이 필요했죠. 개인의 인권보다 국가의 필요가 우선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기생들은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춤을 췄지만 그녀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았고 똑같은 고통을 견뎌야 했죠. 사랑도, 가족도,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50세가 되어 겨우 기적에서 벗어나도 남은 건 병든 몸과 가난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그녀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녀들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역사에 이름을 남긴 기생들. 조선 5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기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몇 개나 될까요? 황진이, 16세기 송도의 명기였습니다. 시와 학문에 뛰어났고 서경덕, 이황 같은 대학자들과 교유했죠. 그녀의 시조는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동지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임해창, 부안의 기생이었습니다. 시에 능했고 그림도 잘 그렸죠. 양반 유희경과 사랑에 빠졌지만 그가 죽자 뒤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시집이 남아있습니다. 논계, 진주의 기생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외장을 안고 남강에 투신했죠. 의기로 추앙받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예외적인 경우였다는 것이죠. 조선왕조실록을 뒤져봐도 기생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왕실 연회 기록, 외교 사절 접대 기록, 그곳에 기생이 등장하지만 이름은 없었습니다. 기생 몇 명을 차출했다. 연회에 기생을 동원했다. 그게 전부였죠. 그녀들은 숫자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이름석 자조차 역사에 남지 못했습니다. 황진이, 임해창, 논계, 이들은 기적에 오른 수만 명 기생 중 극소수였습니다. 나머지는 역사는 침묵합니다. 대다수 기생들의 마지막, 이름 없는 기생들은 어떻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기록은 없지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30대가 되면 연회에 불려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이 끊겼죠. 개인 영업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만
나이 든 기생을 찾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40대가 되면 퇴기가 되어 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교관으로 받는 급여는 얼마 되지 않았죠. 병이 찾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무리한 생활의 대가였습니다. 과음으로 간이 상했고 성병에 시달렸으며 영양실조에 빠졌죠. 조선시대에는 의료 혜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천민에게는 더욱 그랬죠. 기생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웠습니다. 가족은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다면 이미 흩어졌고 남편이 있었다면 진작 떠났죠. 혼자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누추한 방 한 칸에서 한 기생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야 이웃이 냄새를 맡고 발견했죠. 관청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기생 아무개 사망. 기적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동묘지에 묻혔죠. 비석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기생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기생들이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화려했던 젊은 시절과는 대조적으로 쓸쓸한 죽음이었죠. 역사는 그녀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그녀들의 마지막은 없습니다. 단지 통계로만 남았을 뿐입니다. 올해 기적에서 몇 명이 사망했다. 그게 전부였죠. 일제가 왜곡한 기생의 역사. 1894년 갑오개혁.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기생 제도도 함께 사라질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생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했습니다. 국가 관리는 사라졌지만 기생이라는 직업은 남았죠. 1908년 일제는 기생단속령을 공포했습니다. 기생을 경무청에 등록하도록 했죠. 허가증을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6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식 공창제가 도입된 겁니다. 데라우치 총독이 도쿠가와 시대의 유곽 제도를 조선에 이식했죠. 예기작 부예기 치옥 취체 규칙. 긴 이름의 법령이었습니다. 이 법령은 기생을 성매매 여성과 동일시했습니다. 정기적인 성병 검진을 강제했죠. 조선시대에는 공식적으로 기생과 창녀가 구분되었습니다. 성종실록에 유녀의 음란한 짓을 금한다는 기록이 그 증거였죠. 하지만 일제는 그 구분을 지워버렸습니다. 일본 잡지들은 조선 기생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사라져가는 낭만의 나라 조선의 전통문화. 이런 제목을 달았죠. 기생을 이국적인 볼거리로 소비했습니다. 기생 화보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엽서가 제작되었죠. 일본인들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기생은 상품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전통 예술인이 아닌 식민지 여성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1942년 권번 제도마저 폐지되었습니다. 전쟁 물자를 위해 모든 것이 통제되던 시기였습니다. 기생 제도는 완전히 사라졌죠. 해방 후 전통 기생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부 명기들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통 예술을 계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왜곡된 이미지였습니다. 기생 매춘부라는 인식. 일제가 만들고 현대 사회가 굳혀버린 편견이었죠. 역사가 말하지 않은 진실. 오늘 우리는 기생의 수문의 시간을 들여다봤습니다. 새벽 5시 기상부터 자정까지. 화려한 비단옷 뒤에 숨겨진 19시간의 고통.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7세부터 시작된 지옥 훈련. 50세까지 벗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굴레. 사랑도, 가족도,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던 삶. 조선왕조실록 1893권 888책. 4,900만 자가 넘는 방대한 기록이지만 정작 기생 개개인의 삶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 임해창, 논계, 손에 꼽을 만한 이름 외에는 모두 숫자로만 남았죠. 기생 몇 명 차출. 연애의 기생 동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각자의 이름이 있었고, 각자의 꿈이 있었고, 각자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여성들.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낸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일제는 그녀들의 역사마저 왜곡했습니다. 예술인이었던 기생을 성매매 여성으로 규정했죠. 그 편견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기생은 국가가 만든 제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천민이었지만 양반보다 많이 배웠고
억압받았지만 예술을 꽃피웠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이들의 이야기, 실록이 기록하지 않은 진실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궁녀의 하루, 사도세자의 마지막 스문의 시간, 아니면 조선 최고 부자의 하루?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생들의 스문의 시간, 화려함 속에 감춰진 눈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까지 그녀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억압 속에서도 예술을 만들어냈고 역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기생들을 기억합니다. 그녀들의 희생 위에 조선의 문화가 꽃피었다는 것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모두의 기억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쇼실록 TMI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